제 양심을 걸고 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숨진 이 백원호 팀 소속의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속에는 사망 경위를 비롯해서 여러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잠금이 풀리지 않은 특정 휴대폰, 그러니까 아이폰 이외에도 숨진 특감반원, 숨진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입니까? 그는 검찰에서도 어느 부서에 있든지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정보를 취급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놀란 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갖고 있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닐까요? 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다루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굳이 두 대를 안 갖더라도 교체기에 또 두 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동부지검에서 업무폰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마 두 대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대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오랜 기간 사용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휴대전화 두 대 중에서 일단은 이전에 포렌식 하고 있는 전화, 애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폰이라고. 예, 아이폰에 우선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포렌식은 안 됐지만 지난 열흘 동안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통화 내역이 77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숨지기 열흘 전에 그런 통화를 그 전화기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전화를 위주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전화기에 집중을 하고 물론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전화기도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다 함께 수사를 해야 되겠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말씀처럼 이도원 의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휴대폰에서는 통화 내역, 그러니까 통화를 몇 번 했는지만 알려졌지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는 잠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이 잠금을 풀지 못하면 가족이 쓰고 있더라도 뭐 이것도 한번 수배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누가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가족끼리 부인 명의 핸드폰을 남편이 쓰고 남편 명의 핸드폰 부인 쓰고 있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말고 다른 거를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좀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정보보호의 특성상 휴대폰 여러 개 쓸 수도 있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이게 녹음이 안 돼요. 그러면 정보 업무하는 사람들은 통화하다가 녹음해야 될 필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이 녹음이 안 되니까 녹음되는 국내에서 만든 휴대전화를 또 하나 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는 사실은 처음에 이 수사관의 숨진 수사관 핸드폰 아이폰이라고 그랬을 때, 근데 정보원에서 왜 아이폰을 쓰지? 다른 걸 쓰지 않고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었거든요. 물론 몇몇 어떤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쓰고 있던 핸드폰이 뭔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2의 핸드폰에 정말 뭔가 있는지, 아직까지 경찰과 검찰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하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강선호 부대변인. 네. 그런데 이 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잠금을 풀기 위해서 검찰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CCTV에 찍힌 이 숨진 특감반원의 손 움직임까지 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조합을 합치면 560억 개의 조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확률을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CCTV 등에서 이 분의 어떤 손 움직임 같은 걸로 조금 조합의 숫자를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가 되는 바를 알릴 그런 의무는 당연히 있지만 아무래도 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로 확인된 게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종합적이고 좀 총체적인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그 보도든 아니면 어떤 커멘트든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반론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뉴스탑10도 조심스럽지만 고인의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한데 휴대전화 자체가 워낙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감찰 부마건에 대해서 연루가 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좀 들여다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새롭게 알려진 또 하나의 휴대전화가 있었다. 이 내용 말고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금씩 진술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도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어제부터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도 선거 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하정대 국장,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라고 하네요. 예. 사실 저 업무 수첩이 공무원들 꼼꼼하고 일 잘하는 그 공무원일수록 저 업무 수첩을 매우 꼼꼼하게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 업무 수첩만 지금 검찰에 확보된 게 아니고요. 휴대전화는 4대 모두 다 압수됐죠. 그 다음에 컴퓨터만 되는 게 아니라 USB 외장 하드 다 지금 현재 검찰이 압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짓말을 하려도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게다가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고 방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자기가 주도해서 제보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이게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업무 수첩이 꼼꼼하게 자기가 언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모두 나오게 되니까 단순히 그 전에 나왔던 게 청와대에 가서 한 번만 만났다 했더니 또 장모행정관 말고 다른 사람 만난 것도 이제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더 이상 이제 버티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업무 수첩에서 알려진 새로운 내용, 이대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던 게 이제 보리굴빛집에서 청와대 인근 보리굴빛집에서 장모 행정관과 송철호, 송병기 두 사람이 만났다.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있었어요. 청와대 인사와 만난 적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밝혀진 게 또 한 번이고 또 한 번 더 밝혀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그 조직적이라는 말이 아주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움직인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 제보받았다는 첩보를 그 울산 경찰에 줘서 김기현 시장을 조사하는 어떤 말하자면 네거티브 캠페인이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그 송철호 후보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과 그 측근인 송병기 그 부시장 이런 분들을 이제 그때는 당신은 그직하면 아니었습니다. 불러서 공약을 설명하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포지티브 캠페인 이게 양쪽으로 된 것 같은데 예. 이전에 그 울산 그 공공병원 관련해서 그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옹색하게 들리고 그 한 차례가 아니라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 의혹이 좀 더 짙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 이렇게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시장님 어저께 그 청와대에서 송병기 부시장하고 만났던 게 사실이십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 만났다고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네네. 저렇게 입을 굳게 닫아서 내가 한마디 했었던 송철호 부시장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계속 짚어봤던 내용이 현직 공무원, 청와대 공무원 행정관이 어떻게 특정 후보를 아무리 선거 공약 때문이라도 만날 수가 있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본인의 업무라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당시 첫 번째 만남의 이 장모 행정관도 출마할 거 알았으면 안 만났었다라고 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부적절한 만남이 너무 자주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장모인정과 자체도 이게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시도지사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교류하는 게 이상한 것 자체는 아닙니다. 현직 시도지사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지방하고 중앙행정이 아무리 지방 자체를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선거 전에 뭐 현직 시장도 아니고, 현직 시장이라면 뭐 선거 직전에도 뭐 지방 이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시가 아니라 일종의 단순히 후보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예비 후보입니다. 정말 원오브 댐이에요. 그 사람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어떤 대통령의 공약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논하라고 했다라는 걸 보면, 청와대가 이 송철호 당시 예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챙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거리 이렇게 분명하죠. 뭐 혹자는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울산 공공병원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울산 지역에 당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다 얘기한 거야. 울산 사람 다 아는 얘기야.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거 공보나 어떤 선거 공약을 만듦에 있어 그냥 울산 공공병원 그냥 할게요 이거랑 울산 공공병원 할게요. 어떻게 하지? 예산 이렇게 따오고요. 규제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실시할게요. 라는 구체적인 이거를 제시하는 건 천양지차거든요. 그렇죠. 아마 청와대와 그 논의를 했다고 하면 그냥 울산 공급할게요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규제부터 예산부터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왜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하려면 그것까지 얘기하고 와야지. 그냥 울산 공공병원 하나 턱 받아오면 뭐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선거전의 임함에 있어서 이 공약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공공병원 할게요가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저런 것들을 진짜 챙기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 당시에 울산시장에 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밀어주기 의혹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선호 부대변인 같이 화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불련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 하나 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제보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요구해서 첩보를 넘겨줬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진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민정수석실의 문모 행정관과 지금 현재 송병기 부시장 측은 모든 진술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에서부터 처음부터 좀 엇갈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SNS로 제보를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측은 통화를 하다가 물어봐서 이야기를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남도 엇갈립니다. 송병기 부시장 측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친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모 행정관 같은 경우는 뭐 캠핑장에서 이렇게 만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이야기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서로 상반된 진술이 이제 검찰에 가서 했다면, 언론 보도대로 저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본인이 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서 둘 중에 한 명의 말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하정대 국장. 저는 이거를 좀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 사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 좀 조직적으로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청와대 인근에서 2번 정도 청와대 인사가 만났다는 거 말고 울산에서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황운하 청장이 무혐의 된 사건의 죄명을 이름을 바꿔서 고발장으로 좀 접수해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좀 간단치 않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예, 황운하 경찰청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과장이 했으니까. 다만 이제 황운하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처음에는 저 사건이 뭐였냐면요. 예. 거기에 있는 그 업자가 이제 자기 자신의 땅도 토지가 뭐 강제로 수용되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울산시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을 고발을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무혐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그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이 온 거죠. 2018년 초에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2018년 1월 5일 날 거기 이제 경찰 간부가 가가지고 고발 다시 해주라. 그러니까 그 업자가 뭐라고요? 근데 예전에 했는데 그 별로 계속 무혐의 하는데 뭐 또 고발하냐, 똑같이 무혐의 할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변호사법 위반. 저게 이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업자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나 알선을 해주면 30억을 주겠다 하는 그 계약서를 2014년에 약 4년 전에 쓴 게 있었는데 그걸 좀 해달라. 측근들 또 그 다음에 김기현 시장의 뭐 형제 이런 사람들을 좀 고발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다 하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가지고 고발장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저것도 나중에 다 모두 무혐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저걸 보면은 이게 울산지방경찰청이 단순히 그냥 고발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명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사한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하명을 해서 이거를 김기현 시장을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경찰조차도 이거 하명 온 김에 한번 뭔가 공을 세워서 내가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잘 나중에 쓰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대목을 읽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저게. 그렇군요. 이제 울산경찰청도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게 조금 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화면 만나보실까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지금 쓸 때가 아니다. 좀 시적인 표현을 송철호 시장이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냥 오늘 저 발언을 두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 소환 조사를 대비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오늘 송철호 시장 저 기자회견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송철호 시장 입장에서 뭐 아직까지 뭐 송철호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법적인 어떤 칼이 들어오기는 좀 멀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은 지금 황운하 청장이라든지 경찰 쪽의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청와대 개입 이런 부분들인 거지, 뭐 예를 들면 그 선거 개입인 거지, 당시에 후보였던 지금 송철호 당시 후보 지금 울산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이거를 뭐 청와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저 프레임을 제가 짤 테니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뭐 했다는 지금 의혹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거, 뭐 광역도 또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선거 캠프의 제일 명제는 뭐냐? 후보는 끝까지 보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있어서 작은 문제도 있고요, 뭐 허위, 예를 들면 뭐 네거티브도 있고요, 이것 뭐 선거 뭐 무슨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모든 거를 할 때 안에 캠프에서 하고 후보는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관련된 게 나오면 그냥 당선 무효거든요. 맞아요. 선거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선거판의 기본 죄일의 명제이기 때문에 광역시장 선거 당선은 다 당연하죠.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송철호 후보가 당시 시장이 당시의 일들을 뭐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제까지 관례로 비추어 봤을 때 송철호 시장한테까지 이 검찰의 칼이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그것도 지켜볼게요. 이도훈 의원님. 근데 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야당에서는 지금 송철호 현 시장을 직접 저격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캠코더보다 더한,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주변에 앉히는 캠코더 인사보다 더한 인사농단이라고 하는 게, 뭐 이름들은 저희가 화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없는 특보 자리를 만들어서 3명을 주변에 다 앉혔다. 인사농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송 시장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시장들은 그 이른바 특보가 있긴 있었는데 아마 한두 명 정도 그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안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근데 송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 특보 자리를 4개를 만들었는데 정무, 노동 정책,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문화 정책 이렇게 4명의 특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4명의 특보가 특히 그 중에 3명은 그 캠프에서 일했다든지 어디 학교 후배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든지 이른바 그 청와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캠코더의 인사에 해당한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특보뿐만 아니라 일반 그 국장 과장직을 인사하면서도 캠프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아마 그 울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히 아마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의 수상한 업무수첩, 그 업무수첩을 들여다보니 청와대 인사와 한 번 이상 접촉한 흔적,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 사건의 추이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